그러한 독일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랑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야. 오늘의 주제, 독일은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자, 저번 시간에 독일의 외교 정책, 그리고 독일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외교를 하게 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한 독일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랑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야. 노드스트림2, 러시아가 이 발트해를 거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독일의 북쪽으로 통과가 되는 가스 파이프다. 독일이 이것도 2를 노드스트림2도 중단한다고 했는데 무슨 독일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느냐. 그거 아시죠? 크림반도, 러시아가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을 하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한창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장 최소화하려고 난리쳤던 국가였습니다. 최소화해야 된다. 독일은요, 러시아에 대한 견제보다 유럽 내 에너지 패권, 프랑스로 갈 수도 있는 그 에너지의 길목에 있단 말이야, 독일이. 그걸 더욱더 중요하게 본인들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자, 저번 시간에도 한번 봤던 건데,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가 유럽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길로 가는가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게. 프랑스 쪽으로는 이어져 있는 파이프가 제대로 없네요? 만약에 여기서 이 발트해를 통과해서 여기 독일 북부로 이어지는 거 이거 있죠. 요게 노드스트림인데 1, 2가 있다고 했어. 2는 이번에 중단했다고 했고, 요게 연결되면 프랑스로 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프랑스가 어디서 구해와야 될까요? 독일한테서 구해와야 됩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프랑스와의 관계, 그리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독일도 쥐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 개선, 아니면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도 독일이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 파이프 라인을 보면 지금 독일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전 세계 최초 친환경 재생에너지 달성 국가. 독일은 본인들이 지금 전 세계 최초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달성 국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전 세계 최초의 탈원전 국가. 물론 지금 독일 친환경 재생에너지만으로 지금 전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100% 할 턱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단 독일이 지금 그러거나 말거나 올해 2022년에 원전을 100% 없애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한데 지금 독일 총리가 누구예요? 메르켈 아줌마 다음에 총리된 사람 올라프 숄츠죠? 이 아저씨도 이미 메르켈 때 정했던 2022년 100% 탈원전 요거를 한다고 하대요. 물론 뭐 말이야 바뀌면 뭐 그만이긴 한데 일단은 올해 시점만 봐도 일단 한다고는 얘기한다. 자, 이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아요. 2022년 2월 기준인데 93개예요. 한국이 24개거든요. 지금 전 세계 6위입니다. 전 세계 2위가 어딜까? 중국? 러시아? 일본이 전 세계 5위예요. 33개가 있어. 중국은 54개. 전 세계 3위입니다. 그 2위가 어디야? 프랑스입니다. 무려 56개가 있어요. 여기서 프랑스는 친환경 할 생각이 없다 지금. 탈원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프랑스는. 그러니까 탈원전을 우리도 하지 마자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양반들 있더라고. 프랑스 지금 법이란 법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 50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은요, 태양광 패널 의무화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2018년도부터는 1km당 123g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차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리한 계획인데 제가 볼 때 2025년까지 원자력으로 전력을 만드는 비중을 50%까지 축소할 계획입니다. 반토막을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2017년 기준 71.6%입니다. 원전에서 만든 전력이 전체 중에 70%가 넘어요, 프랑스는. 근데 2020년 자료 보니까 66.5%로 좀 줄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2025년 가면 50%까지 줄이겠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독일이 탈원전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가속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프랑스로부터 원전 전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입해와가지고 버틴다? 그게 아니란 겁니다. 프랑스도 원전 전력원을 지금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뭐야 이제? 프랑스나 독일의 계획대로 보면은 독일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한테서만 전력을 수입하는 것도 에바다. 그러면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율을 더 놀리거나 그게 안 되면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완벽하게 가기 전까지 일단은 완벽하게 가기 전부터 탈원전 그냥 해버린다는 거 아니야 지금. 독일이 막 그렇게 했어요. 이미 뭐 지들이 그렇게 하겠대.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뭐 좋아 그렇게 했어. 근데 그걸 주변 국가한테서 전력원을 충당이 100%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LNG나 천연가스는 절대로 친환경은 아니죠. 그러나 일단은 탈원전을 했으니까 탈원전 한 다음에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거의 완벽하게 가기 전까지는 버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LNG나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지. 그죠? 자, 지금 전 세계에서 핵탄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러시아죠. 그 다음 미국입니다. 그 다음 중국이랑 유럽에선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2021년 기준 핵탄두가 290개가 있어요. 원전 가동률을 프랑스가 근데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핵탄두의 개수도 줄인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유지하려면은 원전이 충분히 있어줘야 돼요. 꼭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원전만 필요한 건 아닌데 원전에서 전력도 생산할 겸 핵탄두도 만들게 되면 뭐 여러모로 좋죠. 그죠? 아무튼 프랑스는 안보 전략상 유럽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면서 동시에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서 자국 내의 전력도 생산하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가 추가로 짓게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원전이 14개입니다. 이미 정책적으로 이미 입법화까지 되어버려서 그거는 갈 것 같긴 한데 아마 적절한 시기에 차츰차츰 원전을 줄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는. 그 14개는 짓더라도 더 추가적으로 짓겠다는 거는 아마 프랑스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독일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2022년 올해에 완전히 그냥 원전을 100% 운영 중단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로 간다는 거고 이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독일은 좀 무리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드러난 거야 지금. 독일의 전략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독일은 핵무기도 없는데 원전도 없앤다고 했습니다. 원전을 없앤다는 거는 본인들이 앞으로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없다라는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핵무기도 없고 군사적으로 힘이 딸려도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내겠다가 수반되어야 독일이 원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일단 핵무기가 없으니까 나토의 의지를 더 해야겠네요. 그럼 독일한테 있어서 안보 전략적으로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기 때문에 미국이나 나토에 의존할 게 너무나 당연하죠. 한동안. 그리고 독일이 원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내려면은 독일 혼자만으로 안 돼요. 독일이 원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하려면은 무조건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재적소에 다른 나라한테 수입해 와야 돼요. 다행인 건 뭐냐면 유럽은 송전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력을 사고 파는 게 유럽의 다른 국가들끼리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독일이 상상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라는 건 아마 우리만 탈원전하고 우리만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가자 이게 아닐 거예요.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다 같이 한 다음에 서로 수입하고 수출하는 아마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다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도 국가가 되겠죠. 그게 선도 국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독일은 유럽에서 안보적으로 수많은 국가가 안 싸우게 만들면 그게 당연히 독일에게도 좋아요. 안보적으로 유럽 국가가 다 같이 엮여있고 전력으로 엮여있고 재생에너지로 엮여있고 EU로 엮여있고 경제로 엮여있고 나토로 엮여있고 다 엮여있으면은 서로 안 싸워야만 해요. 싸우면은 피곤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자주의를 만드는 거야. 그럼 독일도 안보적으로 자기들이 힘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안보적으로 위협이 사라지죠. 게다가 독일의 이미지가 좋아지면은 경제적으로도 독일은 개이득이지.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안 싸우고 관계가 개선되면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게는 이득이 아닐 수 없어요. 당연히 이득이지. 그 수많은 제조업의 기반과 이런 게 다 독일에서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원천 기술들이 독일은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본인들이 어거지로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끝나면 그때 되면은 수많은 나라들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접어들었겠죠. 그게 좋든 싫든 편하든 불편하든 일단 접어들었을 거야. 그러면 독일은 타이틀이 생길 거란 말이야. 친환경 재생에너지 선도국. 그리고 그 안에서 선도를 한 다음에 전력망 같은 것도 독일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될 거예요. 무언가 당연하게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는 뭐 그걸 원전으로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필연적인 거야. 안 하면 지구가 개박살 난다고 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데 기후재난이 매년 생겨가지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됐어. 우리나라만 빠질 게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거를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되면은 먼저 하자 그냥 어거지로라도. 지금 당장
그냥 탈원전한 건 독일한테 엄청난 손해일 겁니다. 독일 러시아한테 의지온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적인 약점도 생겨요. 여러 가지 독일에게 피곤한 일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언젠간 그게 빛을 발할 날이 온다라는 건 독일은 좀 인지하고 있다. 자, 프랑스가 원전이 많다 그랬어. 게다가 프랑스는 개개인들의 국민들의 시민 참여, 시민단체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독일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프랑스 혼자 만약에 원전 안 없앤다고 했다고 치자. 그러면 프랑스가 혼자서 계속해서 원전 안 없애고 버틸 수 있을까요? 프랑스도 결국에는 독일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론에 의해서. 그래서 독일은 아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라는 계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달성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면서 동시에 기업들도 본인들이 전력을 사용하는 양을 지금까지는 산업용 전기든 뭐든 그냥 펑펑 썼어요. 앞으로는 아마 전자기기라던가 공장의 어떤 로봇이라던가 어떤 기기라던가 설비 같은 것도 전력을 최대한 덜 사용하는 쪽으로 개발하는 것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업으로서 탄생할 것 같아요. 산업 전반이 바뀔 겁니다. 에너지 환경공학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올진 몰라요. 아마 한 3, 40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50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나 놀랍게 갑작스럽게 10년, 20년 안에 완성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하는 것이다. 아무튼 독일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는 아마 절대로 손쉬운 세상이 아닐 것이다. 아마 독일 사람들의 전력 비용이 늘어나든 아니면은 진짜 무슨 분리수거를 진짜 꼼꼼하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설거지하듯이 다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버리든. 근데 그 불편한 세상을 하라고 아마 독일은 사회에 강요를 할 것이고 사회도 그거에 합의가 되어가고 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는 전력이 뭐 부족할 때도 있고 전기를 무조건 아껴 써야 하고 정부가 강요할 수도 있고 뭐 별 그게 다 있을 거야 아마. 가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가능하다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착각을 하는데 많이들 전력요금이 안 오르고 전기 펑펑 쓰던 현재처럼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했어도 그게 되느냐 이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독일은 전력요금이 올라도 전기를 펑펑 못 써도 존나게 사는 게 불편해도 그래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개박살나서 다 뒤지기 전에 불편해도 하자는 게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인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 절대로. 환경 관련되어 있는 독일의 기구들이 얘기한 거 들어본 멘트들이 고난의 행군을 다 같이 가야 된다. 빨리 그 얘기예요. 지금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 기술 발전이 개발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편해지겠지. 그 전까지는 힘들어도 해야 된다. 그거요. 그 양반들 얘기는. 이런 불편한 거를 독일은 계속해서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난민을 받는 것도 독일이 가장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굉장히 좀 생겼어요. 유럽에서. 그죠? 근데 그런 문제 빼고 중에는 환경 문제라든가 평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독일이 전 세계 국가들한테 강조하는 게 많습니다. 그 덕분에 독일 스스로 그런 좀 적절한 선을 지키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어떤 아젠다라든가 이런 걸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독일의 이미지 서강대 이규영 교수님께서 2011년에 쓰신 논문을 제가 참고했는데요. 이규영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독일은 젠틀 자이언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젠틀 자이언트 점잖은 강대국이죠. 기존의 강대국들은 막 핏대 세우고 지랄지랄 한단 말이지 마. 근데 독일은 자신들이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티를 안 내고 자제하면서 점잖게 행동하면서 동시에 다자주의를 또 표방할 것이다. 다자주의가 뭐냐면 다양한 수많은 국가들이 함께 패거리로 이제 노는 게 다자주의예요. 좋게 말하면은 특정 한 국가가 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자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이 없어야 돼요. EU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 안에 적이 많으면 뭘 못해. 근데 독일은 전범 국가인데도 프랑스나 영국보다도 EU 안에서 적이 덜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죠? 적이 별로 없는 국가들은 다자주의를 했을 때 유리해요. 우리는 독일이 젠틀 자이언트를 표방한다라는 그 이규영 교수님의 말씀대로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구축해가는 거와 이게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EU 텍소노미가 수정됐죠. 원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었어. 2045년이었나 50년까지 사용 후 핵 연료봉을 포함한 핵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 공간 확보를 전제로 깔았어요. 저런 거 처리할 공간 없으면 개털이란 얘기죠. 원전을 허용해 준 게 아니에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면 원전을 허용해 주겠다고 얘기한 거지. 언론에선 단순하게 EU가 뭐 원전을 허용해 줬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이죠. 독일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할 때까지 본인들은 일단 올해부터 탈원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뭐야? 어쩔 수 없이 러시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독일이 탈원전을 한다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환경을 사랑하고 뭐 원전을 사용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좋은 건데 벌써부터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가지고 찬반 지금 갈리고 연병 난리 났지 않습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혼란을 또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독일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위해서라도 한동안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2020년 기준 그 에너지 사용 비율인데요. EU 전체가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25.4%야. EU 평균이에요, 이게. 원자력은 13%네요. 그죠? 한국은 2020년 기준 천연가스 11.9%입니다. 원자력 22.1%예요. 지금 EU는 천연가스를 전력원을 만들어낼 때 25.4%를 쓴단 말이에요. 100% 중에. 원전은 13%고 한국은 그거의 절반도 안 돼요. 원전은 또 EU의 더블이야. 이런 상황이야. 근데 독일을 알아봤는데요. 독일 천연가스가 12.2%더라고요. 원전이 12.6%야. 그러면은 EU보다도 천연가스를 좀 덜 쓰는 거네요. 재생에너지가 50.9%입니다. 50.9%예요. 이거 실제예요. 2020년 기준이야. 독일 전력원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지금 근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100%가 택도 없어요. 근데 원전 비율을 또 늘리기 싫대잖아, 지들이. 올해 2022년에 탈원전 다 100% 한대잖아. 얘네가 뭐냐면 지금 재생에너지 이 50% 이상이 2020년에 이미 갔어요. 2020년에 50%가 넘었는데 동시에 원전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이제 제로가 된다는 거죠, 원전도. 근데 여기서 이제 천연가스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늘고 동시에 원자력은 사라져요. 대신 천연가스 비율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석탄이랑 석유도 좀 늘었어요. 얘네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유럽 전역이 재생에너지를 써서 서로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 전력원들이 수출 수입도 원활해지고 더 나아가서 배터리 기술도 개발돼서 ESS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요 얘기야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달리 말하면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완벽하게 구현되면 쌩까도 된다는 겁니다. 또 웃긴 게 뭐냐면요. 프랑스도 지금 원전을 줄일 수밖에 없어졌어요. 독일이 줄이자고 하는데 프랑스만 안 줄일 수도 없고 EU가 다 같이 줄이자고 하는데 프랑스만 안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지금 천연가스 비율이 점점 오르거든요. 프랑스는 독일에 도착한 러시아산 파이프 천연가스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니면 이 파이프를 더 늘리든가. 이 노드스트림 보이시죠?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 BBL이라고 해서 영국으로 가는 러시아 천연가스 관이 있거든요. 요거를 LNG선으로 프랑스 북부로 옮기는 것도 있고 동시에 요 남부 유럽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 LNG선들도 와요. 중동아랍에서 이제 채취한 천연가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독일만큼 높진 않을 거예요. 독일은 아니죠. 독일은 중동아랍의 천연가스가 들어오려면은 돌아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여기를 통해서 육로로 올라가든가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독일이 러시아가 준 저 천연가스들을 프랑스에 대해서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어떤 공급 허브, 공급에 대한 본인들이 어떤 그 권력을 쥐려고 하는 좀 생각이 있다. 결국에 프랑스도 지금 러시아산 천연가스보다는 비싼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독일에 만약에 노드스트림이 연결되면은 프랑스가 다른 데서 구매하는 가스보다는 무조건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싸요. 저거를 독일이 많이 받으면 독일한테서 그걸 얻어와야 된단 말이야, 프랑스도. 그럼 프랑스가 독일과의 그 천연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가 맺어져야만 해요. 그런 게 또 있다라는 국제정치학계의 분석도 있다. 지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도 동구권 국가들, 폴란드나 여기 발트 3국 있죠. 이런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가스 에너지까지도 지금 당장 경제 봉쇄해야 된다. 근데 지금 프랑스랑 독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너지까지 천연가스까지 봉쇄하는 건 그거는 조금 선 넘지 않나 싶네. 지금 대번에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동구권에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랑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대번에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랑 독일은 솔직한 얘기로 그럴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말했잖아. 유럽 전역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총량의 무려 35%를 두 국가가 쓴다. 프랑스, 독일. 둘이서만 35%인데 전체에서 EU 국가 중에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봉쇄하면 저 제일 많이 쓰는 두 국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에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후폭풍력이 있어.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천연가스 파이프를 이렇게 많이 연결해 놓으면은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산업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가 사방팔방에 잠가라 밸브를 해서 먼지거리 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었어. 20년 전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EU 국가들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은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는 천연가스 지금 공급 부족해서 자꾸 천연가스가 폭등해. 우리는 러시아 천연가스 더 수입해와야겠어. 앞서 말했지만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을 했을 때도 독일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에 대한 제재까지 급작스럽게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독일이 난리쳤습니다. 러시아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천연가스까지 그러는 건 유럽 전체의 경제적인 후폭풍이 너무 심하다. 우린 여기서 또 이제 배웠네. 국제정치에서 각 국가들은 겉으로는 누굴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척을 많이 해요. 그건 껍데기지. 속은 다들 지들밖에 생각을 안 한다. 이걸 우린 또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러시아가 나쁜 애고 나는 피해자니까 당연히 수많은 국가들이 날 도와주겠지? 그거는 환상이다. 만약에 도와준다 한들 저 새끼를 견제해야 되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얘네를 도와주는 거지. 만약에 얘가 피해자고 얘가 나쁜 애더라도 내가 이 피해자를 도와줬을 때 아무 이득이 없으면 안 도와줍니다. 봉사해주는 나란 없다. 그거는 독일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 독일하고 수많은 국가들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너무 급격하게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더더욱 독일은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려고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천연가스의 공급량은 딸린 적이 없다. 천연가스 공급을 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100을 공급해주던 게 10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100을 공급해줬고 100을 썼는데 100 쓰던 애들이 150을 쓰고 200을 쓰니까 원래 공급해주던 양으로 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서유럽이 특히.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랑 독일이 구지구태여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아진다? 말도 안 된다. 독일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번 전쟁이 빨리 끝나길 원할 것이고 끝나자마자 독일은 러시아에 대해 비난을 하긴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더 나아가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장이 생기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셰일 혁명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노드스트림 얘기하면서 그죠? 그 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